안녕하십니까. EBS 미래교육 클래스 신동호입니다. 맞벌이 가구, 한부모 가구 등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돌봄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더 이상 아동 돌봄은 가정의 책임이 아닌 국가적,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이 돌봄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요? 코로나19가 유행하고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우리 사회의 돌봄 정책에 대해 되돌아보는 기회가 됐는데요. 재난 상황에서 아이를 믿고 맡길 공적 돌봄 시설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지역사회가 함께 돌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돌봄 정책이 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더 깊이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교육하고 돌봄을 좀 분리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돌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저평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필수적인 돌봄이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평등하게 돌봄을 분담하는 게 중요하다. 지역 사회가 좀 돌봄 친화적인 그런 문화를 갖추는 게 필요할 텐데. 모두가 똑같은 아이들이 똑같은 돌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그 코로나19 때문에 육아 문제가 더 심각해졌는데 사실 저희가 맞벌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요새 보면은 대체적으로 육아 부담이 증가했잖아요. 거기다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등교를 못하니까 더더욱이나 육아 부담이 커졌고 또 사실 솔직히 말해서 최 선생님의 전화 그렇게 가정에서 돌봄에 대해서 많이 부담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더 많은 심적 부담을 갖고 계신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많이 하시나요? 지금 얼굴이 지금 시뻘개졌어요, 지금. 너무 아픈데 찌르셔가지고 저는 고백하건대 육아 부담을 한 1% 정도? 예, 나쁜 아빠예요. 사실은 왜냐면 제가 변명하자면 제가 새벽 2시에 들어와서 새벽 5시 나가기 때문에 집에 거의 없어서 방법이 없네요. 양해 바랍니다. 저기 아이한테 좀 늘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 네. 알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상황인데 가정에서 이렇게 아이를 전적으로 돌본다는 건 이제 옛날 얘기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마을 공동체가 사회가 같이 아이를 키워나가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 볼 수 있는데 이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 또 아이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이런 것들이 점점 중요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최영 교수님. 네. 이전에는 우리나라의 이제 가족 구조 자체가 남성은 아빠는 주로 나가서 일을 하고 엄마는 아이를 돌보거나 혹은 가사를 하는 형태의 구조였는데 지금 이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요. 다르게 맞벌이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구 내에 가족 내에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자원이 많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아빠도 이제 아까 저 말씀대로 많이 참여를 하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두 분 부모가 다 노동시장에 나가는 경우에는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가족에게만 책임을 두는 게 아니라 국가나 사회 혹은 마을이나 뭐 공동체나 이런 우리 사회의 여러 분들이 같이 공동 책임을 지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요즘 뭐 저출생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그러면은 사실은 이 돌봄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어야 되는 게 상식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계속 증가하고 있죠, 이게. 그 저출생의 문제는 돌봄 아동의 숫자라기보다는 그 돌봄 환경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돌봄 친화적이지 않은 그런 기업 노동 문화라던가, 그다음에 그 여성분들의 어떤 경력 단절까지 초래하게 되는 그런 그 문화라던가, 아니면 성차별적인 돌봄 어떤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제 뭐 작용해서 뭐 어떤 그 결과가 나타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질적인 돌봄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부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또 관련된 건데 사실 우리가 돌봄 서비스를 이제 2000년 초반부터 지금까지 쭉 제공하고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했죠. 우리 근데 아직까지도 돌봄 시설, 특히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간단하게 저희가 얘기를 하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돌봄 시설이 갖추어졌는지 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김성희 박사님. 네. 그 돌봄 시설 종류와 규모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사실 영유아 초등 돌봄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저희가 지금 초등 돌봄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 돌봄에 한해서 좀 살펴보면 사실 대표적 초등 돌봄 기관으로는 초등 돌봄 교실 그리고 다 함께 돌봄 센터 그리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지역 아동 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조사 시점들이 좀 다르긴 한데 이렇게 다 합계해서 보면 약 한 39만 500여 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게 초등 재학 아동의 14.5%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매년 그 초등 돌봄 기간이 늘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제 부족하고요. 2018년에 정부가 이제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초등 돌봄 이용자를 어쨌든 53만 명까지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만큼 어쨌든 꾸준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센터장님이 운영하시는 곳이 지금 이제 설명하신 것 중에 하나가 되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 동네 키움센터는 돌봄의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 생활 공간인 집과 학교 가까이에 위치하여 있어서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쾌적하고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상하게 나는 왜 아이를 키울 때 왜 그런 생각을 못했지? 어찌간에 저희도 이제 맞벌이니까 저는 뭐 일단 집에는 없는 존재고 집사람은 한 7시쯤 집에 오거든요. 그럼 아이는 초등학교 때 3시쯤에 끝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4시간이 비는 거예요. 이 4시간을 어떻게 해결할까? 저는 학원을 돌렸습니다. 얘가 필요하건 안 필요한 게 이렇게 돌린 거예요. 예. 왜냐면 맡겨야 되니까. 아니,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죠? 실제 저희 주변에 같이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 가정들을 봐도 학교 후 이제 선생님은 좀 고학년 때 3시 이후에 학교를 하는데요. 1학년, 2학년들은 거의 12시 반 뭐 이때 학교를 하거든요. 그러면 학교 후 1시부터 부모가 보통 퇴근하는 시간 7시까지 6시간의 공백이 생깁니다. 그러면 안전이 염려돼도 선생님처럼 사설학원을 학원 뺑뺑이를 돌릴 수밖에 없죠. 그럼 그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대략 한 주 5일 그 6시간을 아이들을 돌린다고 했을 때 60만 원은 좋게 들거든요. 전 더 들었습니다. 그렇죠. 또 수준의 차이가 있죠. 그리고 또 특히 방학이나 지금같이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된 이 재난의 시기에는 사실 더 가혹한 게 사실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안전이라는 미명하에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통제하고 이렇게 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런 돌봄 서비스나 그런 공간들에 아이들을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들이 사실 있고요. 결국 그러다 보면 부모 중 1인이 일을 그만두거나 단시간 노동으로 가는데 그럴 경우의 수는 여성이 좀 더 높죠. 왜냐하면 이 임금 수준이 어쨌든 엄마가 더 아빠보다 남성보다는 좀 낮은 아직 우리 사회 구조가 있기 때문에 보통 엄마들이 회사를 그만두는 선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여성분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육아 부담 때문에 그걸 중단해야 한다. 그러니까요. 사회적으로도 안타까운 일인데 최 교수님. 네, 그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제가 보기엔 한 2가지 이유 때문일 수 있는데요. 아까 하나는 이제 일단 돌봄 욕구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측면이 있는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 아까 많이 확대를 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맞벌이 가구 아동들을 좀 추산을 해보면은 한 46만 명에서 64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충족하기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맞벌이 말고 또 이제 일반 가정, 외벌이 같은 경우에도 돌봄 욕구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당연하죠. 이제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면은 상당히 이제 수요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 그래서 수요 대비 공급이 좀 부족한 측면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아직까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각각 이제 돌봄을 제공하는 기관마다 운영 시간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초등돌봄 교실은 저녁 늦게까지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5시면 끝나거든요. 그러면은 5시 이후에 엄마 아빠가 일하다가 이제 아이를 데리러 오는 시간이 한두 시간이 또 비어요. 근데 그 부분을 또 다른 돌봄기관에서 커버를 하다 보니까 중복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은 공급이 좀 더 부족한 상황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좀 연계 조정하고 시간을 좀 이제 조정하고 그래서 부모들이 어디를 가든 이제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게 시간이나 혹은 서비스 질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돌봄 같은 것들이 마을 단위 또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그냥 뭐 공적이나 이런 거 말고 그냥 자발적으로 이렇게 품앗이를 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런 품앗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지원이 좀 어떻게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애매하기도 하고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지금 여성가족부에서는 그 품앗이를 좀 이렇게 육성하고 또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공동육아 나눔터라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다른 돌봄 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녀를 그 돌봄 인력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그런 시설 돌봄 위주라고 한다면 공동육아 나눔터는 그 부모 또는 보호자와 그다음에 자녀가 함께 와서 그 돌봄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간도 제공하고 사실은 처음 이 공동육아 나눔터가 2011년도에 이제 정식 사업으로 앉혀졌는데 이제 그때 했던 가장 중요한 차관점은 그 소위 말하는 독박 육아였어요. 그 돌봄의 어떤 그런 짐이 뭐 온전히 사실 집에서 뭐 여성들이죠. 여성들이 이제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제 그 집에서 혼자서 이제 그러지 말고 바깥으로 나와서 함께 정보도 공유하고 스트레스도 같이 풀고 자원도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웃 간의 어떤 그런 유대 관계를 쌓으면서 이제 그 육아를 같이 해보자 이제 이런 거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공동육아 나눔터라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더 확장된 뭐 마을 주민,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수익까지 낼 수 있는 그런 조합 형태까지 저희가 아우를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오늘 이미선 학부모님 오셨는데 네. 오 사무관님이 얘기했던 공동육아 그 활동하고 계시죠? 네. 어떤 건가요? 네. 저는 사무관님이 말씀하신 사례 중에 부모들이 직접 출자하고 조합비를 내서 저희는 교사들을 고용해서 봉제산 방과후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이고요. 이거 지금 하고 계신 그러네요. 거네. 네. 그 봉제산 방과후는 그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그 돌봄 모델이죠. 돌봄 공간인데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이 초등 아이들을 내 집같이 편안한 공간에서 좀 어른들의 안전한 보호를 받으면서 자기 주도적이고 좀 관계와 놀이 중심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좀 저희의 고민으로 가지고 아이들을 챙기고 있습니다. 봉제산 협동조합 방과후 프로그램 네. 한번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시죠. 코로나19 상황에 맞이한 겨울방학. 이 시기에 엄마들의 가장 큰 고민은 아이들이 온종일 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인가? 오늘? 아빠가 먼저 출근할 시간. 삼남매 엄마의 아침은 3배로 바쁜데요. 오늘 아침부터 지금 되게 바쁘신 것 같아요. 네네. 오늘 회의가 있는데, 네, 막내를 맡기고 빨리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좀, 큰 아이들, 학교 다니는 애들, 네, 먹을 거 좀 챙겨놓고 나가느라고 바빠요. 네. 끝나고 반가워할 때 엄마한테 전화해. 알았지? 간다. 안녕. 전화해. 엄마한테 전화해. 집에 남은 아이들 걱정에 엄마의 발걸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엄마가 없는 시간. 아이들은 온라인 학습 등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데요. 종종 어른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엄청 힘들었어요. 왜냐면 처음 쓰는 앱이니까 뭔가 이걸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모르고 처음엔 진짜 할 때 완전 이거 뭐 눌러야 하지 막 이러면서 어른들의 도움이 완전 필요했거든요. 돌봄의 빈자리는 보통 맞벌이 가정 등 돌봄 여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종종 벌어지는데요. 아직 어린 아이들에겐 자칫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더욱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공부하고 또 식사도 하고 생활도 해야 되니까 정말 힘든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지금 몇 학년이에요? 네, 지금 첫째가 4학년, 작년에 이제 4학년, 1학년. 사실은 코로나가 아니어도 방학 기간은 참 학부모들에게 어려운 시간이죠. 학교라고 하는 공간이 그래도 일정한 시간에 오전부터 점심 식사까지 좀 챙길 수 있는 그 시간이 확보가 되는데 방학 기간에는 그 시간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을 어디다 어떻게 맡겨야 하나, 어떻게 돌봐야 되나 이것들이 제일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세민이네는 집 근처 5분 거리에 있는 봉제산 공동체 교육을 선택했는데요. 이곳은 지역 엄마들이 모인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의 돌봄 시설입니다. 공동체 교육을 기반으로 벌써 7년째 돌봄 공백을 채우고 있는데요. 요즘엔 인원을 조절해 긴급 돌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돌봄과 교육을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주로 관계교육과 생활교육을 하고 있고, 학교를 가지 않는 시간에는 오전에도 아이들이 와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생활형 방과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운영 시간은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식사는 협동조합 가정에서 보내준 엄마표 반찬으로 해결하는데요. 봉제산 공동체 교육의 특징은 교과 공부 대신 생활교육이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세민이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소개 글 쓰고 있어요. 자기소개는 왜 쓰고 있어요? 이게 진급 과제예요. 그거를 성공해야지 다음 학년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학년별로 1년 동안 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지는데요. 생활 습관도 잡고 성취감도 느끼는 교육 효과도 있습니다. 햇볕이 따뜻한 낮에는 밖으로도 나가는데요. 그리고 눈놀이 할 때 던지고 놀고 이래도 좋은데 얼굴은 맞추면 안 돼. 답답한 실내를 벗어나 자유롭게 노는 바깥놀이 시간입니다. 주로 가까운 공원이나 생태숲에서 바깥놀이를 즐기는데요. 아이들은 함께 어우러지며 자연스럽게 관계 맺는 법을 배웁니다. 여기서는 뭔가 공부를 많이 강요하지도 않고 친구들이랑 같이 놀면서 계속 계절마다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게 행복해요. 돌봄의 공백을 가장 크게 느낀 한 해였는데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돌봄은 가장 필요한 것인데 이것들을 혼자 해내기는 되게 어려운 것. 그래서 혼자 하지 않고 모두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도우면서 살아가면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안전하고 즐거운 아이들의 하루. 엄마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돌봄의 빈자리를 포근하게 채운 덕분입니다. 이 마을 공동체가 같이 아이 돌봄에 참여하게 되면 되게 좋은 게 아이 입장에서 보면은 친구들하고 더 좋은 관계, 경험들을 나눌 수가 있다라는 그런 강점이 있는데 이 현재 그 협동조합 프로그램도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늘 좋으셨겠지만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 딱 경험하시면서 야 이거 뭐 기가 막힌 그 진가를 아마 느끼셨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좋으셨어요? 네. 일상에서 든든한 돌봄의 파트너가 있다는 겁니다. 작년에 학교가 코로나가 딱 닥치고 나서 제일 먼저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안전을 위해서 문을 닫았던 거예요. 그럼 문을 닫으면 당장 아이는 학교를 못 가는데 부모는 직장을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의 학습 공백은 어떻게 하지라고 고민하고 있는 학부모들이 부모들이 모여서 아이들을 학습을 품앗이로 돌아가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하루 정도는 엄마가 재택근무를 하거나 또는 아빠가 휴가를 내거나 이렇게 좀 사용할 수 있는 가정들이 함께 하루씩 돌아가면서 아이들의 학습 공백을 좀 채우고 점심 식사를 좀 챙겨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이렇게 든든한 파트너가 있다 이런 것에 좀 감사함을 느꼈고요. 교사들도 함께 그 상황에서 든든했습니다. 아이들이 이 상황에 학교도 못 가는 상황에 온라인 학습으로 대체하고 있는 이 상황에 아이들은 과연 잘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지를 교사들이 일상적으로 아이들과 나눠주는 덕분에 저희가 좀 불안을 덜고 부모들이 좀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런 그 공동육아 같은 이런 어떤 그 돌봄 공동체 이게 뭐 돌봄 기능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 장점 말고도 또 다른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이 이렇게 머리에서 탁 오진 않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이제 공동육아가 사실 다수의 돌봄 모델이 되기는 굉장히 좀 어렵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공동육아가 긍정적인 효과나 아니면 우수 돌봄 모델을 확산해 가는 거에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요. 공동육아는 그 특징으로 한 몇 가지 키워드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참여, 그다음에 소통,
그다음 거기에서 나타나는 투명성이나 민주성 그리고 평등한 관계 맺음 뭐 이런 것들이 공동육아의 특징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주로 이제 돌봄을 하더라도 돌봄 기관에서 돌봄을 제공을 하더라도 다양한 돌봄 주체인 뭐 부모나 아니면 가정 내 양육자나 아니면 마을 활동가들이 참여한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이상적인 돌봄 모델로 생각을 하는데 그걸 실현하고 있는 게 저는 공동육아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부모님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활발한 소통이나 투명한 운영들이 가능하다는 장점들이 있고요. 또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그 공동육아 모임들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역의 돌봄 이슈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도 있고 그게 지역사회에 기반한 돌봄 모델로서 또 확장될 수 있는 의미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런 그 공동육아의 사실 이렇게 어떤 형태보다도 거기 내부에 있는 그 돌봄의 문화들이 좀 더 확산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 사무관님, 그 아동 돌봄이 이게 사실 뭐 국가적 책임이긴 하지만 사실은 정부가 이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부분이 어떤 민간이라든지 자율적인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 질을 좀 이렇게 확보를 하려면 어떤 부분들이 좀 관리가 돼야 될까요? 사실 공동체의 어떤 그 의식을 함양하고 이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간 지원, 그 돌봄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근데 이 공간은 반드시 생활 밀착형이어야 하거든요. 확실히 이제 그 주민들이 밀집한 지역에 있을수록 아동들이 편하게 와요. 그런데 그 사실 부모가 이제 아이를 맡기고 이제 뭐 일을 하러 간다거나 뭐 일을 보러 간다거나 할 때 아이 혼자 그곳을 찾아갈 수 있는 게 얼마나 안전한지가 사실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그 조사를 보니까 85%는 아동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가 이게 돌봄 시설을 선택하는 그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길 하나 건너는 것도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렇죠. 길 건너는 것도 뭐 그냥 아이들한테는 뭐 저희 어른들한테는 뭐 4차선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아이들한테는 그 정말 아찔한 그런 위험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는 좀 뭔가 그러니까 생활 밀착형 공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공간을 그 정부가 좀 많이 마련을 해야 되는데 사실 한계가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제 그런 유효 공간을 발굴해서 자꾸 연계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다음 무엇보다도 그 지역 사회가 좀 돌봄 친화적인 그런 그 문화를 갖추는 게 필요할 텐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가 혼자서 4차선 뭐 도로를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이렇게 건너간다라고 했을 때 그 주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진다면 손이라도 잡아줄 수 있는 그리고 어딜 가니라고 물어볼 수 있는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좀 관심이 좀 기울여야 한다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건 뭐 사무관님 말씀하신 거고 학부모 입장에서 이런 지원이 진짜 필요하다라는 거 나오셨으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사무관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요. 거기에 좀 더 붙이자면 그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사실은 주민이자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 통합적인 좀 협의체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학교나 지자체가 각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제공자들만의 이 논의 체계가 아니라 학부모, 당사자 그리고 지역사회의 자원까지 좀 같이 논의하는 함께 이야기하는 테이블이 좀 있어야 이런 것들이 정말 빈틈없이 좀 다 채워질 수 있고 지역사회에 발딛고 있는 학부모들의 욕구가 반영된 아이들의 의사가 반영된 그런 돌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선 협의체를 좀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그 자율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돌봄 공동체, 지역사회의 자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들이 좀 공적 돌봄기관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시도와 노력, 이것들이 진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협력적 모델들을 만들 수 있는 건 결국 지역사회를 좀 믿어주고 이런 자원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공적 체계에서 함께 돌볼 수 있는 자원으로 만들 수 있을지 함께 협의하는 테이블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